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재공격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핵무장에 명분을 줬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최상위 0.1%에 달하는 슈퍼 부자들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중 국적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죠. 네, 그렇죠. LA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도 라디오 코리아닷컴에 속보로 계속 그 기사를 올리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란의 보복에 대한 재보복이었죠.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그 영사관을 공격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하자 거기에 대한 또 재보복을 이제 감행한 겁니다. 어제 공격이 그 이란 본토에 대한 그 재보복이었기 때문에 5차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면서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제한적이었듯이 이스라엘의 이번 재보복도 역시 제한적인 그런 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지나봐야 더 정확한 건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란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확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좀 희망도 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지역을 겨냥해서 아무리 제한적이지만 이스라엘이 공격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이었지만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에 공격이 이루어졌죠. 예,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타겟 지역은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주 이스파한주에서도 주도인 그 이스파한시와 인근 도시 가흐자베레스탄이 타겟이었습니다. 이란이 그 6일 전에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300개 넘는 미사일, 거의 500기 정도 되는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 올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에 나섰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파한을 재보복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스파한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440km가량 떨어진 그런 도시고 이란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입니다. 22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곳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지만은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적었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는 거네요. 아직 확실히는 알 수 없고요. 이란 국영 TV가 보도한 걸 보면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서 드론 세대를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뭐 미사일 공격도 있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이스라엘 측의 주장이 공격했다는 것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했고 얼마나 뭐 피해를 입혔는지 이런 데 대한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고요. 일부 이란 매체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던 건 그건 뭐 확실하고요.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이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도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폭발 발생 후에 일시적으로 이란의 공항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금 재개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항 운영 중단이 오래가진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란의 그 핵시설도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일단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번 이스라엘 공격 네. 때문에 이란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그쵸?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핵무기라는 게 보통 그 세계 각국들이 안보 때문에 보유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도발이 지금 이렇게 계속된다면 처음에 애당초 영사관을 공격한 것도 이스라엘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란이 보복했다고 재보복을 또 감행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도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도발하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란의 원칙은 핵무기 미보유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핵시설은 가동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가동하는 거고 핵무기는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도발한다면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아흐마드 하그탈라브 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스파한 지역이 핵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 핵시설까지 공격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란의 핵 원칙과 핵 정책 그리고 그 이전에 발표한 여러 가지 핵과 관련한 고려 사항들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란의 핵 안보 담당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현재 핵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게 현재 이란 상황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스라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란의 논리가 될 수 있고 이거 사실은 충분히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 가장 핵무기 생산 능력에 접근한 국가가 바로 이란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도를 핵무기에 가장 가까운 수준으로 높인 국가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어찌됐건 자기들이 핵무기 미보유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이후에 2003년이죠. 천명한 이후에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도발이 지금 계속된다면 그 이스라엘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지금 보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걸 미국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도발하는데 너는 만들면 안 돼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말려주지 못하는 한 이란이 네. 핵무장하는 거는 이거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극히 적은 네. 최고의 부자들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른바 슈퍼리치 이 부자들 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 자체는 적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진 자산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리치라고 하는데 최상위 0.1% 미국 부자들 중에서 최상위 0.1%가 최근 들어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국내외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뭐 중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니까 이중 국적 취득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미국도 당장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재선될 뭐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백업 플랜을 세우고 있다. 그 백업 플랜이 부자들 경우에는 이제 이중 국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강 국가인데 부자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잃을 게 많잖아요. 네. 예,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이 생기건 말건 나야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지만 부자들은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지금 뭐 주식시장에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부자들이 지난 며칠 또는 뭐 한 달 사이에 잃은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부자들은 백업 플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감한 이 최상위 0.1% 슈퍼리치들이 그 이중 국적을 갖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헨리 앤 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의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헨리 앤 파트너스가 참고로 영국 투자 이민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여기서 미국 슈퍼리치들 0.1% 부자들을 파악했는데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부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투자 이민 전문 컨설팅 업체가 조사한 결과 내용이고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이 슈퍼리치들이 갖고 있고 현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건 맞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고 그만큼 또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여차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가진 슈퍼리치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일을 하려고 대비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곧바로 미국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강국이 바로 미국인데 여기도 믿지 못하겠다면 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강 미국이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미국에서 또 불안하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인가 궁금한데 이번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보면 미국 슈퍼리치들이 이중 국적 취득한 국가들을 분류했는데 포르투갈이 가장 많이 그래요? 그 이중 국적 국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 슈퍼리치들이 가장 많이 이중 국적 취득하는 국가가 유럽의 포르투갈이었고요. 좀 이해가 안 가죠. 포르투갈은 남유럽의 소국 아닙니까? 스페인과 비교해도 스페인 한쪽
구석이 있잖아요. 포르투갈 굉장히 적은 나라인데 이렇게 큰 나라 미국에서 왜 그런 포르투갈 이중 국적을 많이 취득할까 싶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지중해성 기후 국가 이 포르투갈. 그리고 투자 이민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0.1% 슈퍼리치면 투자 이민 금액이 좀 높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부자들일수록 돈을 아끼는 경향이 강해서요. 투자 이민 금액이 합리적인 포르투갈을 선호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5년만 체류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또 포르투갈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르투갈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포르투갈 국적을 많이 지금 취득하고 있다는 거죠. 골든 네. 포르투갈 정말 시골인데. 그러니까 골든 비자 제도가 결국은 부자들에게 상당한 그 장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골든 비자 프로그램. 네. 그 이 골든 비자 프로그램이 뭐냐면 해당 국가에 네. 투자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권, 그러니까 뭐 영주권이죠. 거주권을 부여하는 비자가 바로 골든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포르투갈, 몰타,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골든 비자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슈퍼리치들이 포르투갈에 많이 지금 이중 국적 신청했고 몰타에도 지금 신청을 했고 싱가포르에도 신청했고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골든 비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으면 일단 국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골든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쉽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시민이 될 수 있고 거기서 놀러 살 수 있으니까 또 부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뭐 계산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불안한 정세의 국가로부터 도피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들이 바로 이런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실제로 같습니다. 이렇게 골든 비자 제도를 이용한 유명인도 있어요?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챗 GPT를 개발한 그 오픈 AI 설립자 샘 올트먼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샘 올트먼이 작년에 인도네시아 이중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그 작년에 그 인도네시아가 작년부터 골든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1호 인도네시아 1호 골든 비자 취득자가 바로 이 샘 올트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래서 이 샘 올트먼도 여차하면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 생각으로 네. 이렇게 지금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몰타 얘기도 하셨잖아요.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이중 국적지 가운데 하나인데 몰타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몰타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지중해 섬나라잖아요. 예. 역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지중해 기후 가장 좋은 기후, 지중해 기후. 그 타고난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여기에 슈퍼 리치들이 몰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2015년부터 시작된 몰타 그 거주와 비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슈퍼 리치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몰타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임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투자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몰타 거주 비자를 이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몰타 거주 비자를 통해서 바로 또 시민권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그래봐야 결국 섬나라인데 살기 좋고 기후 좋고 관광지로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몰타는 작은 섬나라인데 미국에 있다가 몰타 가서 어떻게 사냐 생각할 수 있는데 몰타의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몰타 시민권이 있으면 생겐 조약에 의해서 생겐 조약 국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 가능합니다. 생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거의 다예요. 그래서 몰타 시민이 되면 유럽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인 거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받기보다 몰타 같이 쉽게 비자 받을 수 있는데 비자 받아서 몰타 비자만 받으면 네. 독일이나 프랑스 가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타가 지금 인기가 있는 겁니다. 모히또 가서 몰타를 한잔 하러 가실까요? 이 포르투갈이나 몰타 외에 또 인기 있는 이중 국적지는 어디예요? 네, 그 외에 지금 미국 슈퍼리시들이 많이 그 이중 국적 찾는 곳이 그리스, 이탈리아, 네. 그 뉴질랜드 이런 곳 등이 지금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 경우에 이제 골든 비자가 있는데 투자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이 골든 비자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골든 비자 투자 금액을 80만 유로로 올렸어요. 이게 뭐 한 8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 뭐 슈퍼 리치들에게 80만 달러 정도면 뭐 큰 부담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고 이 해리 앤 파트너스 그 투자 컨설팅 이민 컨설팅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실제로 해외로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서 이렇게 몰타나 포르투갈로 가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언제
떠나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떠날 사람들이 생길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부자들은 섬도 사서 그렇죠. 준비를 섬 준비하고. 하고 참 대단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리스를 한번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스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를 네. 한번 가서 살고 있어요. 네. 그것도 섬에 가서. 섬에 가서. 섬에 가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 극장에서 개봉이 돼서 미국이 시끌시끌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제목은 Civil War 이런 영화인데 내전이라는 뜻이죠? 네. 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내용 어때요?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그 주류 언론들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 영화가 그 2024년도 가장 큰 화제작 중에 지금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 일반 그 국민들이 정말 보면서 충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영화로 인해서 많은 논란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영화 내에서는 실제로 이 배경이 그다지 막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딱 내전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거의 끝 마무리에 가는 상황에서의 영화가 시점인데 이제 대통령이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대통령이 일단은 그 민간 국민들을 학살하는 이제 총으로 발포해 가지고 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아주 기이하게도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가 연합군을 맺게 돼요.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거는 주 정부 연합이지 않습니까?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란 말이죠. 사실 50개 주가 이렇게 각각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유나이티드 됐다라는 것 자체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이긴 하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참 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나 미국이라는 곳이. 그런데 결국엔 독립성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그 대통령의 그 백악관에서의 그런 방침으로 인해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유나이티드된 이제 하나의 연합군을 만들게 되면서 국기 성조기도 이제 바뀌게 돼요. 그들이 든 예. 성조기가 별 2개로 딱 이게 있죠. 스트라이프하고 스타가 별 2개입니다. 네. 그런데 아니, 잠깐요. 이게 네. 그러면 시대가 지금 예전 남북 전쟁 시대 때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미래의 어느 상황에서 뭐 아주 뭐 미인 공상 영화는 아니고 공상과학은 아니고 만약에 what if it happened 지금 만약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진다면이라는 현대 상황이라고 현대 보시면 얘기군요, 돼요. 그러니까. 네네. 아.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뭐 이제 그 하면서 그 사실 저널리스트 사진 포토그래퍼의 그 작가들이 기자들이 이 상황을 기록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제가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되기 네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이 내전이 종결이 되는 그 시점까지의 그 기록을 카메라가 그 뭐 연합군과 아니면은 그 정부군과의 어떤 그런 그 대치 상황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이 포토 작가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추적해 나가고 있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네. 좀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은 일종의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진 영화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근데 네. 사진 중간 중간에 영화의 장면들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흑백으로 마치 인화되는 것처럼 그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들이 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이제 영화상으로 좀 보여지게 되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저는 요즘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정말 많은 영화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블 영화는 이제 거의 지금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기가 없잖아요. 마블 네, 영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앉아서 네. 돈을 주고 보라고 하더라도 힘들 정도로. 저도 네. 그 마블 영화 손 끄는지 저는 흥미를 끄는지 벌써 한 4, 5년 눈을 끊으셨죠? 아, 저도요. 저도 한 4, 5년 됐어요. 마블에 관심을 이게 끄는지. 제너레이션 저희
그런 세대인가라고 봤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이상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들 울고 먹었어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 나오지 않고 그 영웅이라는 것이 지금 희석화되고 있고 실제로 맞아요. 그런 영웅이 더 필요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회의감까지도 드는 상황인데 이 영화에서 제가 정말 느꼈던 쾌감 중에 하나, 영화적 쾌감 중에 하나는 와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일단은 연출에 있어서 여러분들 블랙 헉 다운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 영화라든지 뭐 다크 지로 떨이라는 영화들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런 전쟁 영화하고 비슷한 류지만 스케일은 더 작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내전 상황이고 도시에서 어떤 시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와 일단은 영화 찍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는 일단은 조금은 여러분들 만약에 보시겠다 그러면 극장에 가셔서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그 감독이 알렉스 가란드라는 감독인데요. 엑스마키나라든지 오스카에서 그 스크립으로 후보에 올랐던 감독이기도 해요.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군요. 그리고 28 Days 영화, 그 잠비 영화도 했던 감독인데 굉장히 영화 찍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되게 통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어쨌든 네. 줄거리는 전쟁 종군 기자이죠. 네. 사진 기자의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전쟁의 마지막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기자로서의 저널리스트의 모든 기량을 다 발휘를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고뇌를 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저널리스트라는 기자의 관점에서 과연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국의 시민이자 동시에 저널리스트로서의 본인의 어떤 사명감이자 그리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과연 어떤 승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 감독이요. 네. 종군 기자, 그 저널리스트를 앞에 세우고 맞아요. 그들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풀어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화 어, 메시지하고 어떻게 맥락이 다 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전쟁이라는 건 항상 어떤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관객의 입장에서 네. 누군가를 사실은 지원할 수밖에 지지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질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파이국이라든지 밀정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저널리스트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좌냐 우냐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논란이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을 사실은 테이크다운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라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 앞으로 대선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화가 시적절하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투머치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이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는 과연 전쟁에서 영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전쟁에서 과연 승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혹은 전쟁 영화가 클리셰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어떤 희생과 전우애라는 게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을 묻기 전에 일단은 내 편이라는 것들, 그 내 편이 어떻게 희생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가에 대한 어떤 히로가 정신이 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드러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죠.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생각할 때 말이에요. 아까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캘리포니아 주하고 텍사스 주가 연합을 한다고요. 판타지죠? 이건 도대체가 상상이 안 가는 조합 아닙니까? 극저와 극운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게 각각의 독립성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독립성과 그건 결국에는 그렇죠. 프리덤이거든요. 아. 그게 사실은 미국의 독립 정신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프리덤인데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가 미국 국민들을 그것도 그 주정부들을 탄압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독립과 프리덤의 어게인스트에는 반대되는 가장 극명한 이제 그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같이 연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감독이 이제 이렇게 붙인 것도 사실은 좌나 우나 이런 대립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라는 그 대명제에 봤을 때는 why not?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을 사실은 비껴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라는 그런 세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CGV에서 볼 수 있냐 지금 봤더니 LA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네. 부에나팍 CGV에서 우리말 자막으로 보실 잘 수가 됐네요. 네. 있네요. 네. 이런 영화는 자막 없으면 이해가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좀 힘들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충격적인 장면들도 좀 많이 나와요. 연출도 굉장히 뛰어나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금방 일어나는 게 있고요. 네. 영화를 보고 나서 한참을 정말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야 네. 되는데 네.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저를 사실은 괴롭혔던 영화이기도 해요. 일주일 내내요. 네, 일주일 내내였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우리 문소영 씨의 이러한 영화평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린 감사해야 아니, 될까요? 문선영 평론가에게? 이런 식으로 정말 적나라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어휴. 또 그런데 또 뭐 알겠습니다. 저랑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영화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네. 가장 크게 가슴을 쿵 하고 울렸던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영웅은 없다. 영웅은 없다. 영웅은 필요하지 않는다. 영웅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네. 마블 영화를 돌이켜 보게 된 거죠. 아하. 더 이상 그 영화 못 보겠구나라는 네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다 갔는데 네. 이 박찬욱 감독의 네네. 영화도 하나 개봉이 됐죠? 네네. Sympathizer? 네, 네. 심파타이저인데요. 그 저기죠, 뭐냐면 그 동조자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 그 베트남 우리 미국에서 2016년에 플리처상을 받았던 그 실제 동명의 소설을 이제 각색을 해서 연출뿐만이 아니라 감독님이 제작까지 하신 거예요. HBO에서 지금 제작을 제작까지. 했고 네. 7부작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1에피소드 하나만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평은 다음번에 저희가 네, 같이 네.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1편 에피소드 1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네. 더 이상 군더더기는 없고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시각적인 어떤 미학적인 이거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야. 헐리우드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한참 잊고 있었던 넷플릭스에서 조그만 영화들만 봤던 우리들에게 HBO에서 이번에 큰일 하나 터졌구나.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몇 바랍니다. 분짜리예요? 몇 분짜리예요? 7부작인데요. 시간당 한 시간 정도. 한 평당 몇 한 분? 편당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평균. 정도? 근데 뭐 한 시간 한 11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시간이고 여기에 촬영 감독으로 우리 한국 감독, 그다음에 여기에 음악 감독 우리 한국 감독이 또 출연을 같이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자막을 보는데도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1편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요. 네. 나중에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HBO에서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소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샤넌 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배우이자 비즈니스 워먼, 싱어, 그리고 마셜 아티스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이게 브루스 리의 딸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브루스 리, 또 아들 브랜든 리 사망 소식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딸이 셔넌 리가 있었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하. 이분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남자 2명을 잃었다. 이런 불운의 여성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오빠도 죽은 다음에 정말 어두운 시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최근에 책을 내놓았어요. In My Own Process라는 제목인데 그동안 그 아버지 브루스 리가 적어놓은 수많은 메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메모, 사진 이런 그림들을 묶어서 이제 내놨다 그러는데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쿵푸만 하는 사람을 넘어가지고 이런 노트를 많이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수많은 그 어려움과 도전들 또 그럴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에세이라든지 또 인터뷰 같은 것도 수두룩 모아놨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쿵푸 그 제자들인데 유명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키 챈, 또 커림 압둘 자바, 와우. 그리고 영화 감독 앙리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과 이제 내용들인데 이 셰넌 리가 이 책의 주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쿵푸 가이를 한층 넘어서 정말 깊은 생각에 잠기고 섬세하고 진보적인 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 브루스 리 이소룡을 보면은요 활동을 했던 시기가 1970년대 뭐 60년대 후반 이렇게 70년대죠. 네, 70년대 세상 떠난 게 1973년이고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영화가 나왔을 때고 그 이전에 60년대에 엄청난 차별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특히 엔터테인먼트계가 뭐 산업계가 인종차별이 아주 얼굴에 대놓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제대로 역할을 주지도 않고 정말 인종차별적인 역할 하나씩 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홍콩으로 건너가가지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나온 게 1971년에 그 빅 버스, 뭐 피스트 오브 퓨리 이런 것들이 박스오피스 히트였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1973년에 글로벌 최고 흥행을 올린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터 더 드래곤이라고. 한국에서 이 영화 용쟁호투라고 맞습니다. 네, 제목을 엔터 더 붙였었죠. 드래곤 용쟁호투예요. 네. 이게 용쟁호투. 나오기 개봉되기 6일 남겨두고 사망했어요. 공식 사인으로 나와 있는 건 뭐 두통약에 알러지 반응으로 뭐 뇌 부종이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음모론도 많았죠. 실제 사망 맞아요. 원인을 두고 뭐 질투하던 애인이 죽였다, 뭐 중국 최고 범죄 그 조직 그 트라이에드 삼합회라고 있죠. 거기서 죽였다, 뭐 약물 오버도스다 이런데 정말 이 셰넌은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의 전설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그 어머니가 린다신데 어머니는 백인입니다. 백인이에요. 맞아요. 와이프가 백인이었어요. 네, 30대 시절에 그 브루스 리 파운데이션을 같이 설립했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세월이 다 지나고 나이 먹고 보니까 아버지는 진정 워리어, 투쟁 전사였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이 따님이 아버지 따라서 영화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는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노래도 잘하고 영화 배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 4살 위인 오빠하고 어렸을 때는 남가주에서 성장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처음에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해서 학위까지 땄는데 음악 커리어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결국엔 아버지와 오빠 발자취를 따라서 영화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첫 번째 작품에 나갔는데 그때가 20대 초죠. 그래가지고 영화가 아버지 정기 인생을 다룬 영화였어요. 이름도 드래곤 그래가지고 또 브루스 리 스토리에 나왔는데 그 영화 안에서 가수로 출연했네요. 근데 그 뒤에 영화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게 주로 뭐 창녀라든지 갱단 두목 정부 뭐 이런 역할을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처럼 홍콩에 건너가서 그러다 보니까 무술 영화에 출연하게 됐죠. 자연적으로 이런 무술 영화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무술 영화 하면 그래도 브루스 리인데 그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브루스 리의 아들 브랜든 리가 있는데요. 오빠 브랜든이죠. 그러니까 이 브랜든도 그렇죠. 배우였었는데 총기 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네. 브랜든 리가 정말로 잘생기고 이 정말 쿵푸도 잘하는데 영화 더 크로우라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인데 그때 이 영화가 개봉되는데 정말 이걸 찍다가 그 촬영 세트에서 총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영화장 얼마 전에 그 알렉 볼드윈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맞아요. 네네. 저희 촬영 장소에 급히 뛰어갔지만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뒤고 정말 이 셰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만 해도 오빠하고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브랜든이 그때 당시 LA에 살고 있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셰넌도 영화 커리어에 박차를 가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브랜든이 죽고 나서 깊은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 저널을 하나씩 우연히 읽어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버지가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힘들어하고 거치는 고통에 제일 좋은 약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하. 단지 내가 이 양을 복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결국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브랜든은 죽고 브랜든이 지금 시애틀에 레이크뷰 세메터리 거기에 아버지 바로 옆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좀 찾은 겁니까? 아무래도 세월도 흐르고 나이도 이제 50도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브랜든 오빠가 사망하고 예정대로 LA로 옮겨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영화를 할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때 결국 영화 커리어를 접기로 마음을 먹고 이런 인생 전환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학 시절 친구하고 1994년 결혼했는데 남편은 이안 키슬러라는 사람인데 변호사고요. 21살 된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최근에 와서 한 21년 만에 영화에 하나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즐겁고 즐겼다고 하면서 정말 이 오랜만에 이런 거라면 앞으로 더 할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얼마 전에 2019년에 나온 영화 중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한 건데 셰넌 리가 이 감독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안에 그 무술 장면이 나오는데 브루스 리 역으로 나온 사람 너무 서투르고 좀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이 감독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어릿광대로 만들 수 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때 근데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 셰넌 맞아요. 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하고 이제 마음의 평온을 찾았네요. 앞으로 계속 연기 활동을 이어 나갈까요, 혹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중장년층들은요, 이 브루스리 영화 안 보신 분들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전설적이었잖아요. 전설적인 그러한 이 배우였죠. 기가 지금까지도. 막혔죠. 네. 저는 다섯 편 다 봤고요. 저도 다 봤어요. 봤고, 네. 몇 번씩 근데 한 가지 보셨을걸요? 좀 놀라운 게 브루스 리가 예. 홍콩에서 왔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출생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네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여기 쿵푸가 그 윙천이라는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유명한데 사실 브루스 리의 그 스승님은 ipman이라고 유명합니다. ipman 영화도 나왔는데 그런데 그 무술을 여러 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브루스 리가 본인이 개발한 짓군도라고 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시애틀에 첫 번째 도장을 세우고 오클랜드에 세우고 그다음에 LA 도장을 세우면서 제자가 여러 명 생겼는데 그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크림 압둘자바가 있고 척 노리스도 제자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말씀하세요. 커림 압둘자발은 같이 영화에도 나왔었죠, 아마. 그게 바로 다섯 번째 게임 오브 데스, 게임 사망 오브 유희에 데스인가요? 나왔죠. 그 게임 오브 데스는 한국에서는 사망 유희 이렇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목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소룡이 원래 이소룡이 본명이 아니고 스테이지 네임이에요. 작은 용이란 이소룡인데 원래 본명은 이준팬이라 그러는데 1940년 용띠에 태어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네. 이 말씀대로 그 유명한 5개 영화를 보면 정말 저도 학창 시절에 다 봤는데 1971년에 빅보스가 당산 대형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72년에 패스트 퓨리가 정무문이고요. 정무문. 맞아요. 네, 72년에 그 앙리 감독이 감독을 한 The Way of the Dragon이 맹룡과강. 그리고 73년에 이 Enter the Dragon이 용쟁호트인데 이게 가장 성공을 한 이유가 뭐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이게 바로 워너 브라더스가 내놓았네요. 맞아요. 그리고 73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화가 바로 그 사망 유희, 게임 오브 데스가 커림 압둘자바가 출연한 영화인데 정말 저도 어린 시절에 이거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고 그 이후에도 또 나온 거 여러 번씩 봤습니다. 네. 그 게임 오브 데스라는 영화는 이렇게 5층 탑인가 무슨 이렇게 맞습니다. 산산을 올라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네. 쳐 웃으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영화였죠. 맞아요. 올라가면 다른 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적이 기다리고 네. 있었고 맞아요. 그런 영화가 네. 있었고 제일 최고는 역시 엔터 더 드래곤이 아니었나. 용쟁호투. 그렇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저 손톱 자국 3개씩 4개씩 쫙 나 있으면서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거기 그 영화가 그래도 백인들이 같이 나오면서 훨씬 더 좀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더 히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이 영화 내용이었죠.
그 전에 그러게요. 영화들은 다 중국에서만 싸우던 그런 영화가 돼가지고 조금 그랬었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저도 읽어보면서 보니까 그 영화가 워너 브라더스에서 이제 내놓은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섞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더 작용해서 정말 글로벌 차원의 가장 히트를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무술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소룡처럼의 그런 각이 나오는 무술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매력적이잖아요. 동작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몸매도 체격도 참 정말 예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조각처럼. 저렇게 네. 저렇게 근육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다시 또 이번 봐야 주말에 되겠네요. 좀 하나 또 봐야 되겠네. 네, 그래 보십시오. 네. 엔터 더 드래곤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쟁호투. 네. 용쟁호투.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